이어서 패널 토론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의 변화, 그리고 디지털 스퀘어의 활용 및 취약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패널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좌장을 두 분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좌장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호성 회장님은 현재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예전에 암진료 부원장님을 하셨고 수도병원 원장님을 하셨습니다.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포럼 회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좌장 선생님으로는 김기원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료경영 고위과정을 수료하셨고 메이오 클리닉의 방문 연구원으로 2년 활동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연합뉴스의 의학 담당 기자이시며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마이크를 두 분의 좌장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 1에 이어서 세션 2 패널 토론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및 취약점에 대해서 저와 김기론 한국바이오기자협회 운영위원장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고요. 패널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열띤 발표가 있었는데요. 2부 순서로 패널에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무순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셨던 세 분 외에 우리 의학바이오기자협회 헬스경향 이원국 기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GD넷 코리아 김양균 기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방송의 전혜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우리 아까 발표하셨던 김희천 팀장님, 그리고 박재영 교수님, 박용남 자원봉사 이 세 분을 포함해서 2부 패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그 기자들이 오늘 발표가 있었으니까 소감 내지는 여러 가지 발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와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국 기자 마이크 잡아주시죠.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 헬스케어 연합분들 그리고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이번에 많은 새로운 기술들을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일단은 근데 좀 아쉬운 점들이 가장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포럼을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사후 약방이라는 한자성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때를 놓치고 난 뒤에 노력을 기울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데이터도 충분하고 인프라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에 관한 규제가 무척 심한 상황이죠. 정부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을 발의를 했지만 현재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현재 미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선두 주제라는 말에 걸맞게 다양한 의료 혁신 정책들을 추진 중인데요. 대표적으로 올 오프 어스 프로젝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전 인증제 등 여러 플랫폼들을 개발해왔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데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쪽에서 코로나19 의료 지원이나 혹은 이제 우리 현장에서 어떤 점이 좀 미비하고 어떤 점까지 맞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아마 박용남 선생님께 질문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것도 많이 어떻게 되면 저희 코로나19 중국 전원 응급환자들 대책교자, 그다음에 중환자, 공동운영 대응하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아쉬운 게 지금 자기 주도형 역학조사 시스템입니다. 질병을
근데 그게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가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건 환자가 자기 주도로 개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 검사를 하는 이유가 CT값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을 또는 현재 그 진행 정도를 갖다 추정하는 검사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현장 데이터도 할 수가 있는데 그 값은 빠져있죠. 왜냐하면 환자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를 빨리 하는 건 좋은데 역학조사를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아쉬운 게 그냥 질병관리청에 보고를 하기 위한 데이터만 보는. 근데 지금 코로나 특히 오미크론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 국민 상당수가 좀 걸려있고 또 걸리고 있고 더 걸리려고 생각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방역의 목표가 예방보다는 이제는 임상적인 좀 더 효율적인 임상 지원 프로그램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뭐 빅데이터까지도 아니고 스몰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용욱 기자 어떻게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좀 이제 뭐 좀 아쉬운 점은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번에 좀 질문의 패널분을 좀 바꿔서 이제 의료 현장에서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데이터지 않습니까? 외부에 노출을 할 수도 없고 사용하기에 되게 많이 까다로운데 지금 현재 토론의 주제가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취약점입니다. 근데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는데 이번에 기점으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떤 접목을 할 건지 저는 좀 이제 교수님들께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연구 중이다라는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네. 교수님께서 네네. 제가 지금 마이 헬스웨이 쪽 그 개발도 지금 하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오늘도 제가 여기 나온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꼭 좀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미크론 되면서 이제 그 더 이상 그 지자체 공무원들로 커버가 안 됩니다. 지금 공공병원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차 의료나 민간병 의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잘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수가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정보망이 안 깔려 있고 지금 그래서 재택 의료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뭔가 기입하고 자기가 측정하는 정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1차 의료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그 IT 쪽은 안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가장 IT 쪽으로 효과를 봤던 게 뭐냐면 EICU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이 사람이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중소병원에서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큰 대학병원이 EICU를 깔아가지고 그쪽에 ICU에 있는 거를 실시간으로 가져가 버려요.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새 ICU가 자동으로 중증도 분류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황 판통해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언제 전원을 언제 해야 될지를 예를 들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안산병원 걸 모니터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이 효과예요. 원격 모니터링. 그거는 이제 불법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실은 좀 깔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걸 확장하면은 병원부터 의원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지금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병상 배정이 자동으로 안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대구에서 신천지 했을 때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 정보 시스템을 깔았거든요. 중증도 분류, 자동 중증도 분류, 그 다음에 자동 병상 배정 시스템. 이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건 뭐냐면 그 의원급이 지금 그 환자를 잘 못 받는 이제 낙인 찍힐까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안전 공조를 깔자.
그 지정한 의원에다 병원에다 깔고 거기 안전하게 와서 거기에 최소한의 뭐 심박수라든지 산소 포화도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러니까 재택 진료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의료가 최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안전 모니터링과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정부의 어떤 그 코로나를 위한 어떤 그런 정보 시스템이죠. 그게 이제 마이 헬스웨이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 파이어 기반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은 자동으로 어떤 그 중증도 분류 및 그 사람이 그렇게 필요 없는 그 진짜 자동화,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인력도 많이 안 쓰면서도 이게 IT 기술을 이용해서 최대한 국민을 안전하게, 지금 뭐 어디 돌아다니면서 죽거나 뭐 돌아다니거나 이런 거 없이 최소한의 어떤 그 효율적인 이제 뭐 의료 자원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걸 좀 꼭 요번에 그 정부가 좀 그런 걸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발표를 드립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 우리 지디네 코리아 김양균 기자 진행해 주시죠. 예, 저는 들리시나요? 네.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택치료자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열어두었고, 그다음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서 멈춘다 하다 1차적으로 발표했다가 다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효과적이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재택치료자도 이제 중증 고위험 환자와 일반 환자들을 지금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국민들은 사실 좀 방치된다라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관리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가장 부담과 현실적인 어려움, 정책과 현장 사이에 어떻게 보면 괴리감일 텐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우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김양균 기자가 일단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인지, 그리고 재택 진료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제 토론이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에 포커싱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 질문에 어떤 분이 좀 대답을 하실까요? 그 박용남. 예. 일단 제가 아는 바까지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 생활치료센터에도 좀 한 9군데 정도 지원을 나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좀 충격적인 실화가 뭐였냐면, 물론 이제 지금 오미크론은 아닙니다. 델타로 생각은 되는데, 코로나가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밤 10시에 이제 콜을 받았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산소 포도가 79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97을 잘못 적은 거 아니냐. 거꾸로도 이렇게 하면은 또 잘못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혹시 모르니까 산소통 갖고서 마스크 풀 마스크로 5리터 이상 줄 생각하고 산소통 갖고 올라가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 받은 게 밤 10시였는데 그로부터 10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산소포화도 38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포화도 90대 초반만 돼도 이 목을 조르는 지금 상황이랑 거의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산소포화도 38이면 10분 만에, 산소포화도 76에서 10분 만에 38로 거의 무기폐, 폐가 완전히 그러니까 절반으로 찌그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일어나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가족,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을 좀 받았는데, 왜냐면 저는 기초의학을 또 했기 때문에 실제 제가 뭐 환자를 보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런 제가 맡은 환자가 10분 만에 산소 포도 그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진짜 응급으로 그 수도권 이제 그
그 전원 대응실에 좀 친했던 분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부탁해서 원래는 이제 병원 배정이 그러니까 아까 이하유 씨 말씀하셨지만 병원에서 그 환자 우리가 받겠다라고 승인이 돼야 그 구급차가 출동하게 돼 있는데 일단 목적지도 없이 무조건 오라 그랬어요. 무조건 오고 무조건 알아봐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시간 내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서 겨우 살았는데 살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후로 무조건 그 스마트워치 무조건 채우자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곳마다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의료정보 쪽을 이제 했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지만 이게 지금 그 바이탈 사인 4가지의 시그널을 지금 KFDA 승인 받은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애플만 하더라도 2025년에나 FDA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고 다 죽은 다음에 그거 승인해 줄 건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진짜 거의 지금 전쟁 중이라고 하는 거에 준해서 저는 이거는 승인까지라기보다는 긴급 사용을 해서 모니터링 이거는 의료 정보로서의 그 본질적인 정보는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그러니까 자가 진단 키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해보고 그래도 한 번 더 경각심을 갖자는 좋은 취지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것처럼 지금 긴급 승인이나 임시 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분명히 방역 현장에 굉장히 많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재택 치료 이제 그 한 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택 치료는 100%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같이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산소통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지금 생활치료센터랑 재택치료의 차이가 그야말로 10분 내로 산소를 줄 수가 있냐 없냐에 달려 있는 거지. 재택치료는 솔직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그런 중증도 분류 시스템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 거 정말 값진 가치가 있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는 물론 또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코비드 19 오늘의 이 주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말 국가적으로 지금 전쟁이 났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당연히 가정하에서 지금 모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응남 선생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네, 말씀하십시오. 네,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말 공감하고요. 이제 지금 이거는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IT 기술이 충분히 해결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재택 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전해들은 얘기는 사실은 재택 치료라는 게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잘 계신지 안부 묻는 정도라서 치료라는 말도 좀 쓰면은 안 되겠다. 재택 요양이라고 얘기를 재택 요양이나 재택 관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현재 워치 같은 거도 정확도의 문제도 있고 또 의료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지정 의원을 해서 그쪽에서 모니터링하고 최대한 민간 자원을 그러니까 환자가 쉽게 자기 동네에서 믿고 갈 수 있는 의원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서 그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이게 이 병목 현상이 풀릴 것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오히려 의원을 지원해서 의원의 어떤 IT 인프라를 깔아주고 공조를 깔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활용을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저는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재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솔루션을 주셨는데 사실 오늘 의학바이오 기자협회랑 같이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토론됐던 내용들이 이 언론 매체에 잘 전달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토론되는 것이 단순히 우리 회원들이나 또 우리 의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도 충분히 들어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재현 교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호연 교수님 특히 머니투데이 방송 계신데 사실 머니투데이 방송이 그동안 오랫동안 디지털 스퀘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미서정보기술에서도 좋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실은 이런 결과를 오늘 보았습니다. 아주 재밌는 결과였는데 혹시 전현 기자님은 우리 아까 그 미서정보기술에서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코멘트 하시거나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오늘 주제를 듣고 의료 데이터 개방 문제를 해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마침 세션 1에서 재차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현장에서도 당연히 많이 절감하는 문제구나 하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의료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좀 실제 의료계 전반에서는 의료 데이터 개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좀 우려점이 있다면 어떤 점 때문인지 조금 먼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혹시 네 답변해 주시죠. 이전 팀장님 대답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뭐 서울대병원도 그렇고 여러 병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확실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은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세요. 일선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하지만 이게 이제 병원에서의 데이터 소유권 그리고 개인 정보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닫혀 있고.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IRB나 이런 승인들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를 활용을 하거나 혹은 뭐 규제자의 특구 같은 데에서 한시적으로 열어주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이런 측면으로 좀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이게 이제 개인정보랑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은 어떤 법보다도 이제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넘어야 될 허들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뭐 재택 치료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지만 개인 정보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개방되거나 모이거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활용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의하는 것들이 재택 치료, 그러니까 원격 의료,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들로 묶이게 되면 데이터를 만들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들이 어떤 부분까지는 법의 위해가 되고 어떤 부분은 피해갈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샌드박스 같은 걸로 신청을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법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의료진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고 또 실제로 시스템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일부 거기에 만들었던 활용되었던 데이터들 한해서 이제 답변을 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의료진 그리고 시스템을 만드는 IT 업계의 종사자들 그리고 또 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의료 데이터 쪽과 관련이 많은 분들이 협업을 해서 좀 많은 부분들 일정 해소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패널분들의 말씀처럼 이제 전시 상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많은 부분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데이터 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특별히 국민적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 개인정보를 훼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일부 마스킹하거나 할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 지표로라도 활용을 하고 이것들이 다른 그 유관 사업들이나 연구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좀 보충 제가 한 말씀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그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활용이 1차 활용이 있고 2차 활용이 있는데요. 2차 활용은 가명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말씀을 듣고 1차 활용은 원데이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그거는 개인의 정보를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현재 마이데이터라고 이제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마이헬스웨이라는 게 법제화가 돼서 가능합니다. 개인이 동의를 하면은 자기의 헬스 데이터를 다른 것도 다 붙여가지고 그거를 제3자 기관에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민간이 될 수도 있고 공공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앞으로 되면 개인이 동의하면 코로나 환자든 그거를 어디 공공에서 가져가서 그거를 동의하면은
그걸 어디 연결을 해도 분석을 해도 통계를 써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앞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촉각을 곤두서 앞으로 그쪽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릴 거다. 공공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 의학 바이오 기자협회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 연합 포럼이 이런 걸 준비해서 패널까지 아주 알찬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단지 약간 저희가 시간이 좀 오버되는 관계로 충분한 패널을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정리해 보면 지금 패널에서 많이 나왔던 우리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희천 팀장님, 박지현 교수님 말씀하셨고 전혜명 기자님이나 이영욱 기자님이나 김영 기자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사실 정부나 이런 데서 아직 우리가 충분하게 의료 데이터를 쓰는데 좀 그런 뒷받침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재현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마이데이터 같은 것들이 앞으로 또 좋은 그런 계기가 돼서 지금 현재 좀 걸림돌이 돼 있는 우리 개인정보 의료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데 걸림돌들이 하나씩 없어지게 된다면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국민 건강을 도움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코로나 헬스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김기로 위원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뜻깊은 토론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마침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돌파한 아주 급속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려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기까지 코로나19 사태에 디지털 헬스케어가 다소 미흡하게 적용이 됐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정부 의료계 그리고 각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코로나19 치유에 빠르게 접목시켜서 조금 더 우리가 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든 토론자 그리고 발표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장 함께 맡아주신 한호성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두 분의 좌장분들께 감사의 말씀.